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정호김 전 의원님, 이번 총선의 첫 대진표가 서울 광진구 의뢰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른바 서울의 한강 벨트로 꼽히는 지역인데 현역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격돌하게 됐는데 어떤 전망이세요? 국회의원 선거로 보면 이 지역은 민주당이 그동안 선전했던 지역인데요. 네.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대선을 보면 다른 결과도 나옵니다. 이게 수도권 특히 서울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고 결국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라고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구로서 활동했던 이 지역을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이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격전지로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박창환 교수님, 오랜만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대선급 빅매치 윤곽도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는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단수 공천하기로 하면서 지역구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결이 확실시되는데요. 인천 계양구 총선은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일단 상징성 면에서 굉장히 크죠. 우리가 과거에 뭐 정치 1번지 그러면 종로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대표가 그 계양을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대선 주자급 후보랑 대결을 하게 된다. 이거 사실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구도로서 언론에서는 뭐 명룡대전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상징성은 굉장히 큰데 선거 결과는 의외로 좀 원사이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함으로 인해서 개혁신당 거기에 뭐 그 과거 대장동 사건 관련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각 당에서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민주당 그 소위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앉아서 코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뭐 그렇더라도 총선 때 당 대표가 다른 지역 지원 유세도 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라고 하는 거물급 인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역을 쉽게 이렇게 이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얼마큼 전국 선거를 하면서도 지역에서 얼마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당선을 몇 % 차이로 당선할지 이거 지켜볼 대목이겠죠. 네. 정호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이 세종, 대전, 경남, 경북 후보자 대상으로 12명의 단수 공천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한 12명 중에 현역 의원이 11명입니다. 현역 물갈이 폭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나오네요. 네, 생각보다 물갈이 폭이 작습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물갈이는 확실히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물갈이를 할 만한 다선 의원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관위원장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천을 받는 것이다 그랬는데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경쟁자로 나온 사람의 어떤 그런 실력이라든지 또는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했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공천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야의 어떤 결전에 있어서 이 공천에서 뭔가 잡음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파장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금 공관위가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과거 총선에서 물갈이를 했다가 보수 참패에 불렀던 이 트라우마 때문에 불출마 대신에 재배치에서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유독 이 공천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뭐 친박 공천, 친이 공천, 그래서 공천 학살이란 말이 있었고 지난 총선 때 그 4년 전에도 사실은 뭐 비례대표가 몇 번 바뀌는 그런 뭐 정말로 그 공천 후유증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아주 뼈아픈 대목인데
공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느냐 못지않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지역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역대 총선 중에 공천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물론 뭐 용산과 비대위원장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역 내에서의 그 소위 공천 후유증, 이거는 좀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천 재배치가 나름대로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단수공천에서 빠진 경북 구미, 갑, 구미을은 이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이 도전장을 낸 지역구잖아요. 네. 그럼 영남권에서는 컷오프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용산 출신 인사들과 이게 대거 경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사실은 그 특히 PK 지역에서는 실제로 물갈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다는 전언도 들리고요. 네. 또 TK의 경우에는 경선만 하게 해달라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단수 공천에서 현직 의원들이 많이 단수 공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현직 의원과 대통령실의 참모가 붙으면 경선에서 누가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해석이 달라요. 네.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직을 관장하고 조직 있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직 의원이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 지역 사람들은 대충 이름은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선을 할 때 당원표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는 대통령의 측근이다를 부각시키면 당원들로부터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경선을 붙이면 제 생각으로는 현직 의원이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우리 의정 경험이 있으시니까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이제 한때 용산과 당의 역학관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직 의원은 경선만 붙여달라, 경선은 붙여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흐름으로 결국엔 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번 그 공천을 누가 주도하느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느냐, 대통령실이 주도하느냐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말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단수 공천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일반화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그 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균형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치도 살얼음판을 걷듯이 굉장히 서로가 조심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견제와 균형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는 앞으로 총선이 끝나도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네.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험지에 출마해서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이 정부 내지는 이 정권 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정 정도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 다른 그 총선하고 좀 다른 점은 인재 영입을 하잖아요. 그 인재 영입은 오히려 험지에 많이 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네. 그리고 이것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한두 사람 빼고는 검사 출신들은 대체로 지금 그 안착하는가? 물론 개인 생각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차관 출신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원하는 지역에 안착한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에 깜짝 복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전 의원에게 고향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라고 했는데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을 비판해 와서 이게 당대 반발도 한때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초반에는 이현주 의원 복당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소위 공천을 두고 자객 출마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현주 전 의원의 이 복당에 대해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험지 뭐 당에 돌아온 건 좋은데 과거에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좀 험한 말 했던 것들 사과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성하려면은 험지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 모양새예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공천에 자기 갈 길 바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이현주 전 의원이 과거 자기 행보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로우키 좀 목소리를 좀 유감 표명도 좀 했고 네. 목소리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현주 의원의 이 복당 문제가 지금은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묻힌 좀 반발이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공천이죠. 네. 공천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어느 지역에 공천되느냐. 만약에 지금 소위 말해서 소위 과거 친문계, 비명계들이 공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수도권에 공천을 받는다, 험지가 아닌 곳에 공천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소위 민주당 내 지지층, 그 과거 친문 지지층들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이 부분은 어디로 공천 받을지 이 부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가칭 국민의 미래 창당이 연기됐습니다. 이게 배경이 뭘까요? 민주당과 뭐 눈치 싸움 아니냐 이런 이유 얘기도 들리던데요. 제가 뭐 직접 이유를 들은 건 아닌데 네.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가, 또 공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이거 장재원 의원 얘기도 한때 좀 나왔었죠. 나오는데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게 유권자들한테 어떤 인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례대표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먼저 발표하게 되면 상대당에게 일단 패를 보여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번호와 관련해서 제가 방송 전에 박 교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번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권자들이 특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번호를 아주 그 찰떡같이 찾아가서 찍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그 좀 더 상징성 있고 좀 더 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일단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발표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환 교수님,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통합 비례정당도 뭐 창당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녹색 정의당은 비례정당 합류를 거부하기로 했어요. 네. 지역구 의석 배분이라든가 이 뭐 견해차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녹색 정당으로서는 그 정체성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통합비례정당에 참가할 경우에 과거에 이제 소위 진보 지지층, 이 진보 지지층이 사실상 투표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표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명분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정체성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심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실리, 그러니까 과거에 뭐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 출마하면은 민주당에서 후보 안 내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그 좀 양보라든지 또는 협력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뭐 통합비례정당 이거 굉장히 고차원 함수거든요. 네. 풀기 어려운 함수인데 녹색정의당이 이렇게 빠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집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 이 지역구 조정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좀 가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설 직전에 극적으로 4개 세력이 통합을 이뤘던 개혁신당에서 벌써 잡음이 들리던데요. 이게 뭐 스스로 일주일 정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는 우선 주도권 싸움이죠. 네. 대표가 두 사람인데 거기 그 문제가 되는 두 정치인에 대해서 결국은 공천을 줄 것인가의 여부라든지, 또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 출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당의 정책과 관련해 갖고 기동성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민주 절차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많은데 결국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설 전에 어쨌든 설날 밥상에 합당, 신당, 창당 여기까지 올리는 거를 너무 급히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화학적 결합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나라는 3당에 대한 관심이 총선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잡음이 들리고 파장이 생기게 되면 아예 그냥 고개를 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유권자들이. 그러면은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여기서 완전히 3당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3당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한 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 1, 2당이 대표하지 못하는 분명히 3당의 그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대표하기는커녕 이 안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중질환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죠. 박 교수님,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주말인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직전에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지역구의 지도부가 출마한다 이거고, 두 번째 홍보, 선거 전략의 홍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갖는다. 세 번째 비례를 선정할 때 불가 의원들, 예를 들어 배복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지도부들이 지역구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대표 측에서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놓고 보면 이 두 개는 결국은 이번 총선에 개혁신당의 주도권을 이준석 대표가 쥐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낙연 신당에서는 당연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고, 자, 이러다 보니까 통합 선언은 했는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이런데 비례 순번 정할 때는 어떨까? 좀 이런 점에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빠른 행보를 해야 되는데, 내부의 이런 그 이견 차이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얘기가 나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내분을 두고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신당을 창당했을 때 찾아가서 힘을 합치라 이런 축사까지 했었잖아요. 네, 저도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해 보더라도 본인이 가서 뭘 하더라도 도저히 지금 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싹수가 보이는 데 들어가지, 이게 싹수가 노랗다 생각하면은 아예 그 손도 되지 않는 그동안의 그 전적을 보면,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정당, 그리고 승리의 그 정당에 항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상당히 그 희망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충격요법을 쓰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 교수님,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배우자에 대해 기소하는 등 이게 편파적인 수사로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해를 하세요? 뭐 조국 전 장관의 이번 총선 스탠스는 뭐 주변에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린 민주당 이 스탠스를 취할 거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이 이제 비례 출마를 하지 않고 소위 이제 그 소수 정당들과 함께 위성 정당을 꾸렸는데, 이번 그 위성 정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위 강성 세력이 열린민주당으로 당시에 소위 제2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려 3석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국 전 장관에게 표를 던질, 그 당에 표를 던질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공격, 여기에 앞장을 쓰면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표를 흡수하겠다, 뭐 이런 스탠스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당의 이름 걸고 부산이라든지 이런데 지역구 출마까지 할지, 요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취소 배경을 놓고선 지금 추측이 난무합니다. 북한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 말이 많던데 어떻게 이해하세요? 뭐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그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분규가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요. 이것 자체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총선을 의식해서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외교적 결례를 그 범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사실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좀 산뜻하게 그 독일 등의 그 순방에 있어서 네. 그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비난이 나와도 안 간 게 잘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흘 앞두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뭐 정무적 판단으로 순방을 연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세일즈 외교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순방에 포인트를 둬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선발대까지 나가 있었고 독일이라든지 이 북유럽 쪽에 뭔가 이제 좀 경제적인 경제 사절단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준비를 다 해놓은 팀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연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해명까지 곁들인다면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국민의힘 또는 총선에서 이제 패배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 행보들을 하기 위한 뭐 정무적 판단 그리고 아울러 이 총선의 어떤 이슈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좀 다시 부각되는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 시작되잖아요. 총선을 앞둔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직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이른바 쌍특검법, 그리고 특별법을 놓고 강하게 대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쌍특검 재표결은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공천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할 것이라는 게 일반론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서 공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데다가 지금 현직 의원들이 단수 공천 아니면은 이제 경선을 하더라도 공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아주 문제가 있거나 경쟁력이 없는 이제 한두 명이 아마 이제 낙오가 될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의도하는 대로 재표결의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기에는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박 교수님, 연평도 포격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게 유령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새로 긋겠다는 주장인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뭐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NLL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 해상 경계선 사이에 사실은 이게 겹치는 지역이 있어요. 네. 이게 여기가 이제 그동안에 소위 그 서해 교전 충돌 지역이 됐었는데 지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지역에 이제 평화 그 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북한이 우리 측의 실효적인 지배를 어느 정도 좀 묵인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이제 긴장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결국은 과거에 그들이 주장했던 해상 경계선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NLL보다 한참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꺼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총선 전에 생길지 또는 총선 후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총선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서해 도발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공식화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총선 지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그 총선 구도 이후의 정치 그 구도에서 북한이 그걸 실험하기 위해 서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지금 NLL 무력화 의지 노골화 하고 있잖아요. 이게 총선 전에 어떤 그 무력 도발 가능성 어떤 전망이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다가 지금 그 이미 오래전부터 군에서는 그 서해 5도 중에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느 날 갑자기 무인도를 지배하면서 미국하고 협상하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안 좋은 시나리오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러한 그 국지 도발과 관련해서는 미군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표시 작전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일단 그 외교적인 수사는 상당히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되 어떤 도발에도 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게 그럼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예를 든다면 천안함 사태 때 오히려 그 당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더 유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느 당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초당적으로 억지와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